아니 진짜 막말로 여가부 인청 때 변기라도 들고 가든가, 변기가 무거우면은 뭐 뚜러뻥이라도 들고 가든가, 비데라도 떼서 들고 가든가. 당 지도부가 일단 뭐 국민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수사를 야권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식 독재 정치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의 국고보조금 차단 조항을 두고서도 내란 정당 프레임을 내년 이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시나리오다라고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누구라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 그런데 이제 반발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특검 대응 TF라고 이제 뭐 의총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언급을 하니까 의원들 대다수가 침묵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약간 의원들 분위기 자체가 뭐 배현진 의원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각자 도생이다, 뭐 뒤숭숭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야성이 없고 그냥 목 내밀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 참 온화한 정당입니다. 온화한 정당. 예. 이 온화가 뭐의 약자냐? 예. 온실속 화초죠. 예. 좋은 의미로 제가 온화하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온실속 화초 정당이라서 온화한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맞네요. 예. 야성도 투쟁 의지도 없는 야당,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이 더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니 뭐 뒤에 호준석 혁신위원도 출연하고 하지만 지금 야당 지지자들 또 국민들이 바라는 이 최선의 혁신은 네. 투쟁입니다. 투쟁. 야당의 혁신은 투쟁이에요. 싸우지 않는 야당은 존재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온실속 화초 이 온화한 상태로는 싸우기는커녕 백기투항 안 하면 다행이다 예.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 고초를 겪고 끝날 거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죠. 그러니까, 예. 이 3대 특검의 여러 가지 이 불꽃이 네. 국민의힘으로도 다 튀게 되어 있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벌써 체포동의안 보내면 우리는 족족 동의해주겠다라는, 사실상 특검 재판부와 짜고 치는 수사를 하겠다라는 위험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김용민 의원 그렇죠. 등은. 예.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뭐 수사나 재판이 공정하게 돼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언론 플레이나 가짜 뉴스를 국민의힘이 넉넉히 방치하면 정신 차려보면 국민의힘 당사 다 털려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그냥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 풀 한 폭이 안 남고 보수 진영에 씨를 말리겠다는 게 이 예. 3대 특검과 민주당의 숨은 의도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알고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싸울 때는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존재 의미를 되새겨야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실속 화초 상태에서 이게 혁신이다, 저게 혁신이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상태로는 지방선거 또는 그 이후까지 보수 정당의 존립을 놓고 상당한 고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이라는 게, 이 3대 특검이라는 게요, 그 뭐 독소 조항이라고 많이 불리기도 했었지만, 그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인지를 하게 되면 또 끝도 없이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딱 파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사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끝도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수사를 안 당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선을 그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뭐 받아들여질지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국힘에서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특검 수사에 연루된 사람들은 스스로 당을 나가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분 말씀을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두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내란 방조, 이번 기회에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그런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란이라고 명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의 동지 의식도 없는 발언이잖아요. 같은 당에서 이런 고초를 겪을 때 서로 울타리가 되어주고 네.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0-50명 나가라 라고 하는 건 예. 제1야당을 한 50석 수준으로 쪼그라뜨리겠다는 발상이면서 동지가 아니다, 우리는 남보다 못한 사이다라고 조경태 의원 스스로 말하잖아요. 관저에 45명 갔으니까 일단 45명 플러스 알파 나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 육선임에도 불구하고 예.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과 싸울 때 이 정도 강한 발언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거든요. 이렇게 국민 세금만 축내고 민주당과는 싸우지 못하고 집안 싸움할 때만 열 올리는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들이 불출마하고 정치를 떠나는 게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가장 필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싸움 전문가들이 있어요. 집안 싸움 전문가. 민주당을 상대로는 아주 고분고분하고 온화한 네. 온실속 화초면서 집안 싸움하면 막 고성방가 지르고 너 나가 다 나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야당에 필요한 건 집안 싸움 전문가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상대와 싸우는 그런 투쟁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혁신위 활동을 계기로 이런 집안 싸움 DNA, 집안 싸움 전문가들을 몰아내고 정계 은퇴시키는 게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걸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안 싸움 전문가는 왜 그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을 해야만 언론이 주목해주고 띄워주고 하는 잘못된 문화와 풍토가 보수 진영에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한번 보세요. 우리가 몇 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일극 체제를 비판했지만 네. 오히려 국민들은 같은 당 안에서 이러니 저러니 사분오열하지 않고 깔끔하게 하나된 모습으로 정당이 움직이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극 체제가 나쁜 게 아니라 네. 다극 체제가 훨씬 더 국민의 외면을 받거든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국민의힘에는 다양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지만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네. 너무 다양해서 국민의힘이 오합지졸이 된 겁니다. 너무 다양하다. 네.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실. 너무 다양해서 오합지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조경태 의원의 45명 플러스 알파 그 인적 청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짧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전당대회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요즘에 일부 국힘 인사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더찐윤 뭐 이런 얘기 또 어디서 발생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언더찐윤이라는 말에 치겠어요. 이제 기사화도 하나씩 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떠세요? 이런 말 들으면은 이런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놓고 드러나진 않았는데 또 이 의원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결합이 잘 되는 네. 영남권의 뭐 재선 이상 그룹 등을 저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정부 때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5년 만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네. 다 팔 걷어붙이고 노력했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가 성공하게 만들려고 각자의 위치에서 다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너는 친윤 딱지니까 앞으로 뭐 당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말고 정치도 하지 마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누가 정권 교체하려고 하고 누가 보수당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낙인 찍기이고 낙인 찍기. 역시나 집안 싸움의 일환으로 나 아니고 너네들은 자격이 없다 다 물러나라라고 말하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그룹핑된 분들이 대충 누구인지 당에서는 알고 있죠. 뭐 대체로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분들이 뭐 실세로서 대단한 권력을 누렸느냐? 그건 또 과장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뭐다, 저 사람은 뭐다라고 우리끼리 낙인 찍기보다 온 집안에 빨간 딱지 붙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압류한다고, 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는 망하게 만들겠다는 외부의 적과 효과적으로 싸울지 그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힘 상황 보니까 저 기억나는 게 그 어떤 사진 옛날에 보면은 그 철거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집이 막 이렇게 반 정도 부서졌는데 식당 영업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 짤같이 돌아다니는 그 사진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지금 뭐 언더찐윤이다 이런 말을 좀 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좀 말씀드렸어요. 지금 뭐 대략적으로 이런 분들인데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는 많은 분들이 좀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그 구주류라고 불리는 그 세력하고 이제 교집합이 있는 것 같은데 구주류가 장동혁 의원을 차기 주자로 미는 거 아니냐? 라는 관측이 요즘에 이제 부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장동혁 의원도 요즘에 이제 뭐 매스컴에 좀 출연하기 시작했고 다음 주 출마를 선언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뭐 취재를 해보면 실제로도 제가 취재를 해봐도 실제로 뭐 지난주부터 특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장동혁 의원에게 약간 좀 힘이 실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당대표나 최고위원 정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의 오더가 안 먹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다 정치적 판단을 개별적으로 하세요. 네. 정치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런데 저도 유튜브나 방송에서 최근에 장동혁 의원 이야기를 하면 그냥 시청자들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나물의 그 밥 맨날 우리가 보던 인물들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에서 참신함을 좀 느끼는 것 같고 결국 전당대회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들고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어제인가요? 장동혁 의원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청산이 필요하다.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청산.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는 당원들이 또 지지자들이 다 공감하는 건데 어느 정치인이나 대놓고 말하기를 꺼려왔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망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결국 분열해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진보가 부패로 망한다는 게 하나의 공식이 된 지 오래예요. 예. 예전에는 반대였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난 총선 당정 갈등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이번 대선 후보 선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은 낙선 운동 아니냐 할 정도로 김문수 후보에게 부담되는 이야기 하고 다녔고 결국에는 보수가 하나로 되지 못하면 패배했거든요. 네. 근데 하나로 뭉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난 대선에서 이겼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이 우리 안에 어떤 분열과 배신의 DNA를 좀 청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들고 나오면 당대표 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메시지 자체가 지금 지쳐있고 정치에 관심을 끄고 싶은 당원들을 다시 그래 맞지 하면서 정치 무대로 관심을 이끄는 효과가 발생한다면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구주류나 친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장동혁 의원을 밀겠다 아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그게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당원들은 알아서 다 판단한다니까요. 이 시청자들도 여기 나와서 제가 누구 좋은 사람입니다 찍어라 한다고 찍나요? 안 찍죠. 뭐. 그런 시대 아니에요 이제는. 조금 찍을 수는 있겠다. 약간은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일방적인 오더가 통하는 시대가 아닌데 왜 지금 지쳐있고 국민의힘 차라리 뭐 망했으면 좋겠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 열성 지지자들이 네. 장동혁 이야기 꺼내면 반응이 좋은가 반응이 뜨거운가 그거는 장동혁 의원이 쭉 보여줬던 모습이나 옛날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아닌 것 같으니까 재빨리 탈출했잖아요. 그것도 용기거든요. 예. 그것도 판단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놓는 메시지나 정치 행보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 다음 주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이게 첫 번째 전대라서 네. 지지율이 오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목할 만한 후보가 될 건 분명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그 김문수 후보가 또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출마할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많이 나와요. 사실 뭐 김문수 후보가 거의 마음을 굳혔다 이런 식의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동혁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나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지지층의 교집합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근데 이 전당대회도요 룰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선 투표 제도가 있거든요. 아하. 원래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각자 메시지로 열심히 경쟁하다가 결선에 가면 그 지지층들이 하나의 성향으로 또 뭉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장동혁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네. 또 일찍 출마한 안철수 의원도 김문수 후보를 잘 도왔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대선 결선에 올랐던 그러니까 경선 결선에 올랐던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는데 정치적 부담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다.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다 나와야 한다고 봐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이번에는 쉬어갈까 하는 건 굉장히 비겁한 태도인 것 같고요. 다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고 네. 메시지로 승부를 봐야죠. 다 나와라. 예. 당이 망해가니까 다 나와. 한동훈도 나와야 돼요. 나오라고 돼요? 나와서 당원들이 이제 한동훈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안 나오고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게 불평 불만 정치고 제일 비겁한 정치예요. 나와가지고 당원과 국민들한테 한층 싸늘해진 민심의 직격탄을 맞고 내가 정치 잘못했구나. 네. 나 이제 정치하면 안 되겠다. 김앤장 가서 돈이나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표를 받아봐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얄팍한 계산기 두드리는 게 나와봤자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지방선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뒤에서 라방이나 하고 궁시렁거리다가 지방선거 망하면 그때 등장하는 게 맞겠지? 이거를 누가 모릅니까? 속이 너무 뻔해 보이잖아요. 다 나와서 냉정하게 자기 메시지로 승부 보고 국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텐션이 높아지셨는데 제가 이거는 쇼츠로 따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까지도 불투명하게 말하는 게 계산기 두드리는 게 얕은 정치죠. 아니 왜냐하면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일각에서 집단 지도 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전대 득표율 순서로 이제 해서 대표 최고위원 쫙쫙 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그쪽 친한계에선 이런 얘기를 해요. 집단 지도 체제 이거 한동훈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나오지 안 나올지 지금 될까 안 될까 무서워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간동훈인데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럼 나오고 나서 말을 하든가요. 이제 간이라는 수식어가 안철수 의원한테 안 붙어요. 온라인에 가보면 다 간동훈 거려요.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룰에 대해서 말해라. 저 개인적으로는 집단 지도체제 반대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역사나 민주당의 역사에서 집단 지도체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 봉숭아 학당이었거든요. 지금도 봉숭아학당 아니에요? 그래도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예. 네, 왜냐하면 집단 지도체제가 형성되면 이를테면 뭐 1등 김문수, 네. 2등 장동혁, 3등 안철수, 4등 한동훈 이 사람들이 다 당대표 최고위원 되는 거예요. 테이블에 앉아서 뭐 회의가 되겠습니까? 결론이 나겠어요? 제가 아까 민주당의 1극 체제가 오히려 국민이 선호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당대표가 선출되면 그냥 아싸라게 그 사람 밀어주고 나머지 경쟁자들은 자기가 전당대회에서 졌으면 좀 침묵하고 있고 그런 하나 되는 모습을 당원들이 원하는 거지. 집단 지도 체제로 너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하면 아무 결정도 못하고 그냥 당이 공전하게 될 겁니다. 아무 결정도 못하고 당이 공전하게 근데 된다. 예.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한 반대는 저도 똑같지만 네. 뭐 저는 당대표 후보가 아니잖아요. 애초에 아니, 당대표 나갈 수 주자도 있는 아니고 거고. 아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측은 당대표 후보군이잖아요. 네. 그러면 룰에 대해서 말할 거면 나올지 안 나올지부터 정하고 말하는 게 순서죠. 일단 집단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냉방병 조심하십시오. 차기 당대표 선출 방법을 그러니까 약간 그 집단 지도 체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1인 1표를 변경하는 안도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 1표라는 게 원래는 국민이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이제 쪼로로 이제 한 표씩 행사를 하는데 요거를 그냥 다 통틀어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는 안, 요것도 약간 거론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러닝메이트 체제가 불가능하게 돼서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던데. 근데 일단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에서 나온 공지를 보니까 해당 논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나 이야기는 오갔겠죠. 네. 근데 다만 저는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의 당원들이 당대표한테만 표를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들이 표를 너무 적게 받고 당선이 되는, 그래서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난 몇 번의 전대를 거의 지금의 룰로 했잖아요. 대동소이하게. 갑자기 룰을 막 바꾸고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꼼수로 보일 수 있어요. 네. 했던 대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은 나오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좀 당이 새로운 인물들로 혁신을 해보자 뭐 이런. 네, 새로운 얼굴들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 보고 출마하라 마라 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받은 사람도 대선 나와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 중인 사람도 나오잖아요. 뭐 공소 취소해달라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나오라 마라 할 수 없고 나왔을 때 일부 부정적인 평가까지도 그 사람이 감당하고 책임지고 가는 거겠죠. 저는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누구 나오라 마라 할 거 없이 다 나와가지고 무한 경쟁을 해서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고, 지금 보수가 전체적으로 그냥 침체돼 있어요. 예. 너무 침체됐어요. 네. 예. 이 온실 속 화초인데 온실이 폭파돼서 화초들이 다 말라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좀 시끌시끌하고 붐업이 돼서 당원과 국민들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경쟁력 있는 주제들 다 나오는 게 맞지 않나? 다 나와. 뭐 다 나와. 생각을 합니다. 네, 싹 다 나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공격할 만한 포인트도 많이 있거든요. 국힘 입장에서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할 만한 포인트도 많이 있는데 당 자체가 지금 내홍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제대로 전선이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분 갑질 논란 파장 상당합니다. 엄청난 것 같아요. 갑질 없었다라고까지 또 해명을 했는데 이게 또 하루 만에 또 거짓으로 들통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표 2부 자리까지 봐주던 분이에요. 사진 저희가 띄워드리면은 이게 2부 자리까지 챙겨드리던 그런 이재명 대표 시절에 그랬었고, 또 이분이 또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또 예전에 2024년입니다. 작년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딱 1년 전에 딱 본인 집 쓰레기도 더러워서 못 만지고 수행비서 시켜서 분리수거하게 하는 사람이 최고위원 출마한답시고 할머니 손 꽉 잡고 있는 영상을 자랑스럽게 틀어놨네 하면서, 이게 국회 직원만 인증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지난해부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국회에서 사실 이분 유명했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5년 동안 보좌진을 40명 넘게 교체했다는 건 네. 그 의원들 중에서도 네. 유독 유별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생활하면 보좌진 자주 교체하는 의원 치고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최초 보도를 SBS가 했는데 갑질 네, 관련 예. 그 강선우 의원이 직접 문자로 변기 수리 등을 지시한
원본을 확보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그 내용으로 강선우 의원의 해명에 대한 반박 보도가 또 나간 거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강선우 의원실 출신의 보좌진 여러 명이 네. 이 사람들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강선우 의원한테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터뷰하겠다라고 밝힌 사람들이 꽤 여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젊은 층에게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갑질 이슈거든요. 그렇죠.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을 쭉 훑어보면 다른 어떤 장관 후보자보다 강선우 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요. 다른 분들도 워낙 그 논란이 많은데 강선우 의원이 특히 커요. 왜냐하면은 직원 보고 집안 변기 고치라고 하는 거나 예. 쓰레기 버리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초월한 갑질이거든요. 음. 그리고 특히 청년층의 분노가 큰데 이걸 만약에 민주당에서 억지로 엄호한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역 보좌관에게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면서 두둔을 하던데 이런 인식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단식할 때 이부자리 펼쳐주니까 지키는구나라는 부정적 인식 이 나쁜 어떤 의혹들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가게 돼요. 이 강선우 후보자가 저런 얘기했었습니다.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곳, 더 아픈 곳까지 제 몸과 마음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에 내정되고 나서 저런 그러니까 지금 제일 낮고 예.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자기 보좌관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자기 전직 보좌관들부터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 예. 장관 인준 여부를 떠나서 그게 필요한 것 같고요. 음. 민주당이 어거지로 강선우 의원마저도 인준한다면 네.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지지율 높게 나오지만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또 금방 정권 교체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강선우 의원과 이진숙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은 오히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낙마시키거나 자진사퇴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들은 것도 몇 가지 좀 더 있는데 그 워낙에 국회에서 좀 유명했어요. 그동안 이제 전직 보좌진들이 좀 당한 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국회 내 좀 소문이 파다했던 상황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보도가 좀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제자 논문을 요약해갖고 정부의 연구비까지 챙겼다. 야 이렇게까지 또 했다. 정부의 연구비까지 챙겼다. 아니 거기는 아예 오타도 똑같고 사진까지 똑같이 베꼈잖아요. 그러니까 오타까지 똑같아요. 이 정도면은 청문회 갈 사안이 아니죠. 예. 청문회 전에 자진사퇴하는 게 맞죠. 정부의 부담을 안 주려면. 아니 그 정동영 후보자는 자료 제출 0%, 백용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4%.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권에서는 한 명의 낙마도 없다. 민주당에서 한 명의 낙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특검 뉴스에 덮이는 거 아니냐. 부적절한 인사들 낙마 안 시키려다가 정권이 낙마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권이 낙마한다. 예. 민심이 무서워요. 예.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 다들 참아주고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해서 이 지지율이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오만한 인사 억지실드라고 하죠. 요즘 네. 말로. 억실이 계속되면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세종을 포함해서 예. 거의 전국을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총선 때 그게 2년 만에 뒤집혔잖아요. 네. 대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희희낙낙하고 있겠지만 강선우, 이진숙 이런 인사들 두둔하고 밀어붙이고 자료 제출 안 하고 예.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자료 제출이나 뭐 검증 가지고 그 난리를 쳤으면서 음. 이런 내로남불적 모습이 쌓이고 쌓이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느 순간 정신 차려 보니 우리 왜 이렇게 돼 있지? 왜 5년 만에 또 정권 교체 당할 위기지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은요 집권 초에 거의 2년 가까이 지지율이 80% 70%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놓고 이해찬 전 대표 20년 집권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네. 5년 만에 셔터 내렸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그래요. 국민이 한번 돌아서면 무섭게 돌아섭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회초리 맞는 중이라서 잘 아시잖아요. 하는 네. 이야기인데요. 네. 한 명의 낙마도 없다고 하다가 진짜 정권 낙마하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제 60%가 지금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근데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제 정권이 낙마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이제 다음 주부터 청문회 국면이 시작이 되는데 야당에서 뭔가 야성을 보여주고 공격을 강하게 하는 그런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그게 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감이 없어요 일단. 감 없고 제가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배추라도 들고 흔들라고 그 그러니까. 난리를 쳤는데 네. 뒤늦게 청문회 다 끝나고 국민청문회에서 배추 좀 쌓아놨더라고요. 이틀인가 3일인가 뒤에 배추 좀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서 그 사진이 회자가 많이 됐는데 네. 그냥 청문회에서 말만 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무조건 쇼츠가 터져야 돼요. 이번엔 뭐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 뭔가 짤방이 막 터지고 해야 돼요. 예. 아니 진짜 막말로 여가부 인청 때 변기라도 들고 가든가. 병기라도 들고 오든가. 막 변기가 무거우면은 뭐 뚜러뻥이라도 들고 가든가. 비대 들고. 그러니까 이게 비데라도 떼서 들고 가든가. 이게 뭐냐면 막 몸살이고 점잖은 척 할 때가 아니라 네. 이게 짤방이 되고 화제가 돼서 사진, 네. 이미지나 온라인의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네. 밈 같은 거. 네. 또 짧은 쇼츠 같은 걸로 조회수가 몇백만이 터져야 예. 국민적 여론이 확 환기되거든요. 아, 그렇죠. 말로 하는 텍스트 기사, 제가 신문사에서 이런 이야기 미안합니다만 요새 그거 누가 읽습니까? 네. 헤드라인만 보지 그 내용을 읽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이 국민의힘이 뒤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비대를 들고 가냐라는 생각 좀 버리고 네. 배추든 비대든 효과적이라면 들고 나가서 좀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도 쇼츠 끊어야겠네. 비대 들고 가라. 병기는 좀 무겁겠네요. 예. 뭐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휴대용 병기 뭐 이런 거라도. 이거 말고도 좀 몇 개 더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국힘에서 좀 뭔가라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가 나눈 얘기고 또 하나인데 이것도 좀 자조적인 거예요. 특검 뉴스에 덮이는 거 아니냐. 특검 뉴스 다음 주에 이제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뭐 김건희 여사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한다. 아마 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특검 뉴스를 다음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제 특검 뉴스도 뭐 한 여름 정도 7, 8월 주목을 받다 보면 사람들이 식상해 할 거거든요. 아니 뭐 언제 끝나냐, 뭐 어쩌라는 거냐. 또 재판 가면은 그건 이제 형사 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네. 국면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참신하게 전략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네. 또 뉴스의 공간은 얼마든지 열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폭탄 소식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카드로 그런데 전작권 전환이 검토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통상 뭐 국방비 협상 이런 것과 별도로 전작권을 이양하는 문제를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다라는 단독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세 협상이 됐든 그게 아닌 게 됐든 간에 전작권 이용하는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주한미군 재조정 뭐 감축하고 관련돼서 직결되는 만큼 실행될 경우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매우 심각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각하다. 예. 지금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전 수석 고문이 네. 주한미군 10,000명으로 감축해야 된다는 보고서 낸 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네. 안보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외 국가 신용도나 주식시장, 경제에도 대단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언론이 쉬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위성락 안보실장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을 만나러 가서 네. 한미 정상회담의 날짜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온 것은 예. 한미 관계가 거의 파탄 직전이다. 미국 정부의 강력한 경고로 봐야 돼요. 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성과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밥 한 번 먹자 했는데 언제 밥 먹어요가 아니라 우리 밥 먹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이거는 밥 안 먹겠다. 너랑 밥 먹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예. 이게 결국에는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너무 안일하게 한미 관계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가뜩이나 미국과 유럽의 정상들이 이재명 정부를 셰셰 정부라고 편견을 가지고 네. 뭐 편견일지 정확한 판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럼 오해를 벗으려고 더 노력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전작권 이야기 꺼내고 하면서 오해를 더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고 이런 뭐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위성락 실장의 회담에서 아무 성과도 없는 것 등에 대한 언론의 날카로운 비판도 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